보통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면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겪는다고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2학기에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초등학생들 상당합니다. 1학기 때와 달리 좀 더 학업에 대한 부담도 커지겠죠. 또 여름방학 후유증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또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아동보호학회 조영숙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서울 두산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시고 또 참부모 학부모회의 김수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름방학이 끝난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네.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새학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개학 증후군은 적응장애의 한 유형인 새학기 증후군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취약한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 이거는 개학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네, 개학 증후군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평소 스스로 하기보다는 통제 속에서 생활해온 아이들, 또 이사나 전학을 자주 했던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 왕따처럼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라면 더더욱 개학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겠죠.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학교 가는 걸 늘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전학을 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학교 가기가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제 병 때문에 조금 늦게 갔어요. 남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학교를 늦게 가니까 그때는 정말 싫더라고요. 왕따 같은 것 분위기도 있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런 제가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있다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학업 스트레스와 이렇게 겹치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학업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제 선생님과의 스트레스도 있고 교우 관계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교우 관계의 스트레스는 요즘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하, 그래요? 요즘에는 반에도 이제 조금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학습 중간에도 이제 지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게 선생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과 모든 아이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1년 내내 힘든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럼 당연히 학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학부모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모임이 결성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해를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학폭기까지도 가고 이런 이유가 또 이제 서로 이해를 조금 해주고 서로 감싸주면 좋은데 또 그 경우가 안타깝게 전학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아니 근데 2학기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교과 과정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당연히 2학기 과정이 이제 1학년 때 저희들이 이제 1학년 때 요즘에 알림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안 써요. 안 써요? 알림장 같은 경우도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스티커 붙여주고 글씨 안 쓰기에 연습한다고 요즘에는 이제 알림장도 붙여주고 받아쓰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안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2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수업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안 하다가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수업이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은 멘붕이 오고 엄마들은 갑자기 이제 문제집을 풀리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선행 교육을 갖다 막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아, 그래요? 예. 아니면 저희 아이만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엄마들은 언제부터 해? 어느 학원 다녀? 지금 아이는 얼만큼 해? 계속 서로 물어보고 경쟁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학교 진도보다 먼저 나가고 선행학습하고 하면 사실 애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막상 공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할 때 선행학습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학교 공부도 해야지 그러면 또 학원에 가서 또 선행학습 해야지 언제 아이들이 쉽니까? 휴게 시간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지금 그러면 우리 학생들 그 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보내는지 그래프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그래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초, 중, 고 사교육 참여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이 무려 6.7시간. 와, 제일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중학생이 6.4시간, 고등학생이 4.9시간. 이렇게 사교육들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래프도 있는데요. 보통 학원 숙제, 학교 밖 공부 시간이 무려 190분이나 되고 TV, 스마트폰, 미디어 이용 시간이 84분. 가족과 보내는 건 13분. 아니,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시간의 분배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학업을 하는 그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부모님과 대화를 해요. 사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럽게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고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도 집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쉬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정서적 지지, 기능, 그다음에 안식처 기능은 정말 해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학부모시잖아요. 조금 놀리면 안 되나요? 2학기 들어가서 뭔가 좀 따라가기 힘들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스스로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놀리고 싶죠. 솔직히 학교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보통 영어 과정 들어가면요. A, B, C, D를 4학년부터 배워요. 근데 막상 그 4학년에 A, B, C, D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이 A, B, C, D를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아니 근데 뭐 아무도 힘들지 그중에서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도 힘들지 않은데 다 같이 A, B, C를 해야 하는데 다 같이 A, B, C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이만 A, B, C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버스들이 다 이제 예전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지요. 아이들을 꼬셔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앞에 노란 괴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 앞 버스들이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선행교육 때문에 버스들이 대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엄마들이 이제 맞벌이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다 이런 선행교육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런 선행교육이 다 입시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입시제도 없어지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 입시제도를 안 없애는 이유가 왜인지 저도 묻고 싶어요. 입시제도 없어지면 모든 학부모들이 행복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데 자, 입시제도가 없어지면은 학교에 어떻게 가죠? 학교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하러만 가야 된다고 왜 생각하시죠?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놀러 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뭔가 자기가 절차는 좋아하는 공부를 배우러,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의 공부를 배우러, 앞으로 자기가 직업에 대한 체험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시가 필요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진로에 대한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 대학이라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학교 전체를 갖다가 이제 대학을 공립대학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원하는 목표대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지 입시제도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사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선행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엄마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고 예. 아이들은 떨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사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입시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해결 방법은 진짜 입시 제도를 없애고 그냥 공교육으로 대학까지 다 만들어 놓으면 좀 사라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근데 저는 그 학업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을 저도 두 아들을 기르고 그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그 성취감을 많이 느낀 아이들이 나중에는 학업 성공감이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도 이제 두 분이 자녀를 두고 계시니까 부족한 공부를 더 시키게 되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뭐 아직까지 6살이라서 부족한 공부보다는 아주 행복한 자녀네요. 부족한 잠을 더 재우고 싶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못하면 국어를 더 열심히 시키는데 국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못하겠죠. 잘 못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면은 늘 좌절을 느끼며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는 과목을 통해서 성공감을, 성취감을 많이 느낀 아이들은 시간은 걸리지만 좀 동반 상승한다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꾸로 학업을 그렇게 시키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내를 가지고 좀 더 기다려줘야 돼서 저는 부모의 덕목이로가 저는 1호라고, 그러니까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2학기 딱 들어갔는데 초반에 뭐 한 달 뭐 어쩌다가 날아가면 2학기 전체가 날아간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첫 시험 결과가 이제 그래버리면 시험을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시험을 보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으면 등수도 안 나오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시험이 없어지는 게 그 대입이 없어지는 거에 모두 다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을 우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평가 제도도 굉장히 다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각 반의 선생님들이 시험을 다르게 봐요. 똑같이 봐야 돼. 차라리 똑같이 보면 공평해요. 다 각각 다르게 봐요.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다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데, 그러면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10번도 보고, 어떤 반은 10번도 보고요. 어떤 반은 한 번밖에 안 봐요. 1학기 내내.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반은 10번이나 보고, 우리 아이는 계속 공부시켜야 되고, 이 반은 딱 한 번만 봐요. 그러니까 공부 널널히 안 시켜도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엄마의 마음가짐도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급하고 조급하고 어떤 엄마는 조금 편안하고 그렇지만 또 내년 돼서 선생님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약간 엄마들도 계속 이렇게 이번 연도만 편한다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나이스라고 해서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생기부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따라가요. 정말 진짜 계속 엄마가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이 관리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계속 관리해주는 엄마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이게 1학년이 왜냐면 이게 무슨 주홍글씨처럼 따라간대요. 이게 나중에 직장에서 뭐 직장 갈 때까지 뭐 상벌제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쫓아간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겠고 나중에 봉사 점수까지 관리를 해주긴대요. 아니 뭐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유재석 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 보면 어렸을 때 생활기록부 다들 별로던데요. 그게 1%잖아요. 1%니까 우리 아이가 1%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 모든 아이들은 다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특별하고 1%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모든 부모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의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호소를 하는데 지금 학업에서 살짝 생기부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외에도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외모라든가 또 말씀하셨듯이 인간관계라든가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세상이 되니까 이건 더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아이들한테. 글쎄요, 요즘에 보면 화장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외모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 그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증거잖아요. 근데 아동기 때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예. 근데 자아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몸에서부터 나와요. 내 몸이 처음에는 이제 엄마하고 다르다, 아빠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모가 출중하다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외모에 치중하다 보니까 비만이 있고 얼굴이 안 예쁜 애들은 놀림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외모보다는 좀 더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줘서 이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비만이나 외모가 이쁘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후일 성인이 돼서도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부모들이 그 학교 생활을 다 알질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해소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부모들이 오히려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를 더 스트레스 받아해요. 맞아요. 그냥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니 하는 것 자체를 더 스트레스 짜증내죠, 받아하고 그냥 바로. 무슨 일 있었니 뭐 오늘 학교에서 무슨 뭐 어땠어 이 말 자체를 반항기에는 왜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대화. 오늘 어땠니?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가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계속 대화를 시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반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심해지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화장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딸들이거든요. 연년생이라서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너무 화장을 하고 있는 아이, 요즘 아이들이 지금 몇 학년인데? 지금 4학년, 5학년인데. 벌써 화장을 한다고요? 아니요, 아직 저희 아이들은 하지 않는데 요즘 6학년쯤만 되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5학년도 좀 요즘 있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쯤 되면 화장하는 게 많고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아하. 틴트 정도는 기본이고요. 뭐 풀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무섭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딸의 엄마로서 너의 피부가 가장 예뻐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일명 이제 그런 엄마가 될까봐 말을 계속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어쨌든 엄마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냥 엄마니까 이렇게 될까봐 좀 그렇죠. 그게 지금 항상 걱정이 되죠. 그럼 지금 뭐 그 개인별로 뭐 스트레스 이유들이 뭐 제각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남자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성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많이 걱정이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몇 학년 자녀를 키우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들 다 틀리세요. 다 다르고 학부모들의 학교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남자애들은 이제 성 관련해서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휴대폰에 어떤 성 관련해서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걸로 걱정 많이 하시고요. 유해 차단 뭐 이런 걸로 걱정 많이 하시고 여자애들은 보통 이제 화장 요즘 많이 선조되고 있죠. 그런 걸로.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상담할 것들이 쌓여 있고 이게 부모님한테 잘 풀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데 학교에서 뭐 상담을 제대로 해주는 데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도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뭐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계약 증후군으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어머니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무지매를 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 말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숨어서 근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끌고 와서 상담센터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는 너무너무 엄마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나를 거죠. 이해를 못한다. 자기도 화장하면서 그렇죠. 왜 나만 그러느냐. 이렇게 그래서 엄마 이조시대 여자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랑 상담을 하니까 펑펑 우시면서 내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행동치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계속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고 뭐 양치질 안 하고 그러면 어머니들은 잔소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조언, 충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 그 행동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모르게 아이한테도 물어봐요. 너 어때 그런 잔소리를 하면? 죄송합니다. 잔소리라고 그래서 잔소리 하면 어때 했더니 나도 모르게 더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긍정적인 행동할 때 와우 잘했어. 엄마가 하니까 그건데 너가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크지 않은 것들은 관심을 덜 두는 게. 그래서 뭐 이빨 안 닦고 막 씻지 않고 이래서 그냥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아이 메시지로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양치를 하고 잤으면 좋겠네 하면 갈등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아이를 주어로 하면서 너는 왜 양치질을 안 하니? 하면 비난이 돼서요. 요 조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그거를 굉장히 그런 잔소리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항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꾸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스트레스가 덜 받는다. 그렇죠. 그런 거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격려와 지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2학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요. 2학기를 맞은 초등학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그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자존감이 가장 필요하죠. 아이들한테는. 근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신이 지금 가장 행복하고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가장 자신이 잘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이다. 이게 좋아야 정말 다 잘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친구. 지금 힘들 때 아까 말했듯이 또래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도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친구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과 친구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게 해줘야 되겠군요. 우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긍정의 심리학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요즘에 어머니들이 정말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항상 늘 걱정과 불안이 넘치잖아요. 그런 아이에게 학교 보낼 때 안아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와. 이러면 아이는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또 그러겠죠. 그러지 말고 안아주면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보내다 오렴. 이렇게 하고 학교 갔다 왔을 때도 공부는 잘했어? 이거보다는 소소한 이야기로. 그다음에 아이하고 스트레스를 위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면 취미생활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함께 또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 스트레스에 학업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스트레스를 갖다 극복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좋은 행동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아동보호학회 조영수 이사님 그리고 참부모 학부모회의 김수연님 모시고 2학기 증후군과 관련해서 자녀와 부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